김준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어떻게 축구 좀 보시다 들어오셨나요? 계속 안 보다가 네. 예. 한 30초 전에 봤는데 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아유. 댓글에서도 네. 그러니까요. 저희 얘기하는 내용은 사실 이제 원래 축구하는 날은 거의 안 들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한 골 먹었다 얘기가 쭉 올라와서 맞아요. 이게 또 비트코인만 안 좋은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이런 거 쉽지 않은 날이 나네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요, 대표님. 좀 기운을 내볼까요? 네. 예. 저희가 이제 1부에서 박상엽 편집님 마지막 멘트 들으셨죠? 네네네. 오늘 김준우 대표님이 나오는 걸 감안해서 네. 자기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을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더리움 재단의 어떤 공백 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보도가 또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최신 뉴스는 비탈릭 부테린이 재단 사이즈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네. 뭐 자구책을 나름 이제 마련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는데 생태계에서 또 이 이더리움 재단의 어떤 네.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또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네네. 하던데 어떤 내용이죠? 예, 그 마지막에 이제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처럼 이드랩스라는 이제 그 재단이 형성이 된 건데 네. 이게 이더리움에 계속 이제 안 좋았던 것들, 뭐 개발자들이 이탈을 하고 이제 예산 계속 작고 이더리움 돈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가격은 신경 안 쓰냐 뭐 등등등의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비탈릭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었던 건 재단의 영역이 아니다. 네. 그건 생태계에서 자생적으로 나와서 그걸 해결을 하는 주체들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했던 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드랩스라는 곳이 이제 펀딩의 구조를 보더라도 이게 그냥 어떤 회수를 하는 투자 구조가 아니고 그냥 네. 기부를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가장 지분율이 뭐 이더리움이 이제 0.16% 1% 가지고 있을 때 4%대, 1%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샤프링크랑 이제 비트마인 그리고 조르빈 같은 이들은 공동 창업자 출신 이제 이런 분들이 모여서 펀딩을 하고 뭐 좀 응원봉의 느낌이긴 하지만 네. 뭐 이제 코인베이스부터 그 유니스왑 등 이더리움의 핵심 생태계들이 이걸 지지를 하는 형태를 표명을 하면서 이제 그 비탈릭이 얘기했던 재단이 맞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이 이해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노력이 이루어질 거고 그 공백을 메꿀 거다라는 게 사실 한 1, 2주 만에 나온 거니까 굉장히 빠른 이제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네. 게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좀 신기하던데. 그죠, 신기해요. 신기하면서도 약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탈릭 부테리는 본인이 파운더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내가 파운더긴 하지만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실상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계속 미쳐 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더랩스라고 하는 독립 조직을 만들고 여기를 후원하는 말하자면 후원하는 사람들이 근데 샤프링크 비트마이, 네. 뭐 조셉 루빈, 네. 뭐 약간 이러면 다 좀 말하자면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인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렇죠. 약간 이 비탈릭 부테린의 이상하고는 이제 앞으로 좀 더 개발 방향이 좀 멀어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요? 비탈릭이 얘기하는 이제 이더리움의 순수주의 및 그 핵심 보안에 관련된 그런 영역들은 공공성에 관련된 이제 영역들은 이더리움 재단이 이제 맡아가고 이제 근데 계속 이제 지적이 나왔던 게 그렇게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네. 그 돈은 어떻게 벌 거냐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딱 돈을 어떻게 벌고 이더리움 L1의 메인넷에 어떻게 그 가치를 환원시킬지에 대한 개발 영역을 맡아가는 게 이제 이드랩스라서 사실상은 이제 그 좀 상업적인 영역을 맡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제 보통 대학도 보면은 좀 더 이제 순수 과학 쪽을 연구하는 쪽이 있고 길게 보고 네. 하지만은 또 직접적으로 응용과학 쪽이나 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공학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런 영역이 이게 구분이 돼 있는 것처럼 이더리움 재단 조금 더 순수 그리고 그 지금 이드랩스는 조금 더 응용 이쪽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서 개발을 맡아가는 거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존에 투자하는 곳들은 투자 구조가 뭐 지분 투자를 하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냥 돈을 내는 거예요. 와. 그럼 왜 내냐?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더리움 생태계가 문제가 생겨서 이더리움 가치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실 비탈릭보다도 직접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거는 비트마인이랑 샤프링크거든요. 이더리움 가격. 즉 기부를 얼마를 하는지는 공개가 안 됐지만 기부를 해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서 분위기 반전을 시키고
이더리움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더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여기서 만들어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적용을 시키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을 때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이 그 주체들이 가장 그 뭐 배고픈 목마른 사람이 이제 우물을 판다는 것처럼 그런 형태처럼 가장 지금 가격에 목이 마른 주체들이 나서서 돈을 내서 해결하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뉴스 보면은 계속 주요 인물들이 8명이나 이제 이탈을 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된 거지? 뭐 설마 쫓겨난 사람들이 구성을 한 건지 아니면 네. 갈등이 있어서 자진해서 이탈을 해서 만든 건지 뭐 사이는 어떤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거든요. 총 5명이 있고 이게 뭐 쫓겨났는지 뭐 이렇게까지는 돼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나온 5명 중에서도 2명은 이제 구체적인 으로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인지가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네. 2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던 업무 성격을 보더라도 이게 이더리움에 훨씬 더 이제 빨리 쓰일 수 있는 그 파이널리티라고 얘기하는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를 개선시키고 용량을 늘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 가격이나 사용성에 직접적인 개선을 줄 수 있는 영역을 연구하던 분들이 핵심으로 이제 2분이 들어오고 그걸 제외하고도 한 3분 정도도 한 10년 이상 시니어로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제 개발자로 근무를 하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이더리움 재단 내에서의 성격이 그 상업적인 부분까지 가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나와서 이더리움은 생태계의 관점으로 보고 꼭 재단이 있을 필요가 있냐? 우리는 재단의 역할이 축소되면 생태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업무를 하던 분이 나와서 이제 만들었고 그걸 지지해주는 이제 자금과 뭐 생태계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을 조금 이제 압축시켜서 다시 여쭤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뭔가 분란이 있거나, 그러니까 과거에도 비탈릭 부테린의 노선의 마음에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제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갈등이 네. 더 커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분업을 통해서 각자 잘하는 걸 하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정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네네. 뭐 여전히 갈등의 어떤 그런 불씨가 있다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불씨가 사실 갈등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시장이 작았을 때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2개밖에 없었으면은 2개에 집중해서 모두 다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5개, 10개, 20개가 되거다 보면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모두가 너무 아름답게 되기보다는 각자가 집중할 수 있는 영역으로 그에 대한 그 주장을 하되 그게 한 바구니 내에서 다 이루어지기보다는 지금처럼 이제 분화가 되는 형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제가 갈등은 있었지만은 그게 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이번에 가장 큰 계기로 볼 수 있는 결과물인 것 같은데 이게 비판을 했던 분들도 뭐 삐져가지고 이더리움 죽어라 이렇게 하는 분들은 사실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블록체인 리서치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데에서 그 이더리움 재단의 이런 움직임, 그 공백, 상업적인 영역의 공백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동의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을 다 팔았던 분도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나는 이런 행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본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이 나온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의 이더리움 재단을 뭐 비판이나 비난을 하면서 나오기보다는 본인들이 해야 될 확장된 역할에 대한 거를 더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행동을 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하나로 뭉쳐져서 할 수 없었던 영역, 그리고 비탈릭이 제안을 걸었던 영역에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 움직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주 내에 이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는 생태계 내 어떤 그 유기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그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에는 이 정도 속도면은 역시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형태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는데 그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뭔가 독립적인 조직들이 또 생길 확률도 있겠네요. 네, 저는 더 생길 확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드랩스가 조금 더 이제 크게 보면 상업적인 영역, 이더리움의 가치 보존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맡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크게 비판을 받는 그 영역은
이 이드랩스 쪽에 집중이 될 거로 보이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또 영역이 5가지 핵심 영역이 있는데 5가지에 대한 것들이 다 잡히지 않고 커버가 덜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또 그 안에서도 뭐 분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온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경쟁 형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재단의 어떤 그 탈중앙화된 모습은 이번에도 다른 생태계와는 달리 정말 회복 탄력성이 되게 강한 생태계구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뭐 어쨌든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재단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난 잘 모르겠고 이 비탈 부테린이 재단을 이제 축소하고 뭐 새로 뭐가 생긴다는데 이게 호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할 텐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일단 이거는 뭐 시장 전체 그리고 이제 올해 이 씬을 봤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호재에 가깝다. 네. 과거보다는 이더리움이 좋아진 거다. 좋아지는 방향으로의 변화다. 네네.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더랩스가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했던 문제들이 이게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제일 이제 좀 주축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파이널티, 빠른 정산.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언제 완결이 되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지급 결제 서비스에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가장 좀 약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솔라나 이런 다른 이제 블록체인에 비해서 빠른 정산, 뭐 메인넷을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 그리고 뭐 이더리움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더리움 가격을 이런 부분들인데 뭐를 제일 먼저 할 거라고 보세요? 저 좀 전에도 잠깐 힌팅은 해드렸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목적은 이더리움 재단으로서의 그 가치 환원, 이더리움의 이제 가치를 환원시키자라는 거고 이제 그걸 가격적으로 보면 즉 계속 가격이 떨어진 거에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이 됐었던 이더리움은 대체 뭘 얻는 거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에 대한 결제 레일을 어떻게 가져간다, 뭐 처리 용량을 어떻게 확대를 한다, 아니면 파이널리티를 개선한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부분을 이제 지지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목적을 지지해주는 것들을 좀 분화된 목표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해놓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제일 많았던 비판은 그런 거잖아요. 이더리움 위에 레이어 2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사실 이더리움 결제 수수료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다 뺏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도 좀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은 파이널리티가 느리기 때문에 아니면 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이더리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거를 이제 L2들이 거의 다 내주는 구조로 갔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일부 어떻게 이더리움 위에서 더 많은 직접적인 최종 경산이 이루어지게 할 건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L2들이 수많은 곳에 흩어져서 했었던 것 중에서 더 많은 것들을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기록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 업데이트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그 이드랩스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 개인적인 질문인데 옛날부터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매를 사서 버네라고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 네, 뭐죠? 그러니까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만들고 이제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노드의 사양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일관적인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노드 성능이 좋아야지만 노드를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노드의 성능이 나빠도 노드로 기능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파이널티가 그러니까 실제로 솔라나 같은 경우는 노드가 이제 1000개에서 2000개 사이인데 개별 노드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처리해서는 안 되고 또 이제 이 조건들이 있어요. 이 수익을 이거 컴퓨터로 어쨌든 자원을 쓰는 건데 돈을 벌기 위해서 맞춰줘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 건데 이더리움 그거에 비해서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스테이킹 양도 뭐 엄청 많고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일 좀 이 쉬운 방법은 노드의 어떤 사양을 제한하고 물론 그럼 노드 개수가 지금 현재 한 2만 개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방향을 이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왜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의 입김을 계속 물어봤었냐면 이거는 비탈릭 부테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아마 허용 안 할 거거든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누구나 네.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굉장한 이제 철학이 있는 이런 거잖아요. 부분에서 좀 부딪히지 않을까요? 네, 부딪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네. 말씀하셨던 사양을 높이면은 이제 나중에 있어서 이제 기관들의 도입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효율화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이더리움 생태가 지금까지 어떻게 컸냐라고 했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가 두 명이 모여가지고 유니스왑이라는 덱스를 만들어냈고 갑자기 또 누군가가 나와서 아베라는 뭐 디파이 프로토콜을 만들어내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이더리움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 허들을 너무 높이게 됐을 경우에는 네. 이더리움 생태계에 탤런트가 그만큼 들어오기가 어려워진다. 즉 들어와 있는 탤런트들을 효율화해서 고도화시키는 데에는 그 성능을 높이고 그 제한을 거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기존의 생태계의 유입에 있어서는 허들을 낮춰놔야 된다라는 이제 그 두 가지가 계속 배치되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관점이냐면 그 말씀 주셨던 부분처럼 이 두 가지가 있고 분명히 이더리움도 이거에 대한 시대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관향으로 더 가야 되는, 더 고도화해야 되는, 더 효율화해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이제 조율은 필요하겠지만 그럴수록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이만큼을 탈중앙화해야 돼, 저기는 8만큼을 탈중앙화해야 돼. 네.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평균 내서 그러면 5로 하자라는 형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다양한 탈중앙화에 대한 방식이 공존할 수 있는 형태, 이원화된 형태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도 그런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조금 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인센티브 구조와 조금 더 고도화된 성능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분리를 하자. 그리고 네. 역할과 권한도 다르게 가져가자. 뭐 등등의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그 시대적 변화 내에서는 이더리움도 그에 대한 고민도 이제 비탈리기 하진 않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비탈리기 모든 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권한을 줄여나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다른 주체가 이제 등장을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씨앗들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이디어는 생각하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유입할 때는 노드가 뭐 이 정도 사양이어도 되지만 뭐 2년, 3년 후에는 이 정도로 업그레이드는 해놔야 된다라던가 네. 뭐 아이디어야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네. 저는 계속 지금 드는 생각이 이더리움이 그 어떤 탈중앙성을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에 비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탈중앙성이 물론 있습니다. 네. 있고 솔라나는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사실 받긴 하거든요. 탈중앙성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솔라나와 사실 현재 이더리움의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뭐 희생하더라도 네. 사실 이제 성능적인 부분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좀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더리움 가격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이 집단의 태도였는데 네. 얘네가 돈을 벌려고 이제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네. 하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기대감이 좀 커질 수가 있고 그 사실 이제 그렇겠네요.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팔고 뭐 지캐시로 옮겨 타고 이더리움 네. 팔고 뭐 하이퍼리퀴드로 옮겨 타고 이런 자금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저의 최근에. 과거네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네.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대표님께서 나오셨을 때 블랙록,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기관에서 자금 유입이 되면은 이게 이더리움 펀더멘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재단이 만약에 막 흔들리고 뭐 이런 조짐이 보인다 했을 때 이런 제도권 기관들이 이더리움 채택하는 데 있어서 좀 딴지를 걸 수도 있고 제동을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 기관들이 채택에 있어서 지금 이더리움의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지붕하에 두 가지의 다른 목적이 존재를 했는데 그 부분을 결국 이더리움이 못 풀어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화해서 자생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지금 이번에 있었던 이드랩스의 이런 변화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또 그때 나오셨을 때 좀 제안을 해주셨던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예, 네.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건 다 기록해 놓으시는군요. 이렇게. 무서운 여기 사람이 나오면 우린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더리움 한 50%, 네. 뭐 L2, RWA 한 50%뭐 이런 구도를 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뭐 지금은 좀 바뀐 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게 옳을까요? 저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 자체는
지금 뭐 매크로나 이제 뭐 이제 위험자산 이제 회피 뭐 AI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눌려 있는 거는 맞지만 이더리움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 관점에서 RWA 관점에서 그리고 토크나이즈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 50% 이상의 점유율, 토크나이즈된 그 디파이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은 전혀 깨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차지하는 게 적게 가져가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결국 이더리움은 생태계 관점이라서 베이스도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유니스왑도 혼자 존재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전체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를 묶어서 이제 그 내가 이더리움 생태계 ETF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배합 관점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난 포트폴리오였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좀 약간 일반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상당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거 언제쯤 사는 게 좋냐? 매일 받으시죠. 매일 받아요. 사실 이거를 비트코인 언제 오르냐.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라고 비트코인은 사실 근데 설명하기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그만큼 지지선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이게 좀 대중이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또? 사실 작년 4월 같은 경우는 $1,400 중반까지도 내려갔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사실 비트마인이 집중 매수를 하면서 또 3배가 올랐습니다. 갑자기 또. 네. 네.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더리움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더리움 매수를 할 때 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 요즘 지표하면 가장 큰 게 사실 ETF 순이익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지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반전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하고는 뭐 이드랩스 같은 소식도 있지만 3분기에 이제 메이저 이제 그 업데이트를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더리움의 가치 환원을 해줄 수 있는 구조로 잘 나오느냐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펀더멘털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돈이 흘러들을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구나. 그게 그냥 인프라 시스템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구조겠구나. 알아서 꽂히겠구나라는 구조가 되는 게 이제 3분기 중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대규모 업데이트에 대한 것들을 주목을 하는 게 그 다음으로는 가장 클 것 같고요. 사실 뭐 요즘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뭐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관련 등등등 했었을 때 그 법안 통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뭐 그 이제 뭐는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클래리티 법안 뭐 하는 얘기였었지 오히려 헷갈려하는 분도 계신데 그게 보면은 첫 번째 여러 가지 뭐 크립토 규제다 있지만은 기존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건 사실 디파이가 얼마나 수용이 되느냐 확장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제도적 측면까지 해서 그 세 가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네. 깔끔하게. 깔끔하네요. 네. 네. 3분기 중에 이제 뭐 재단이든 아니면 이드랩스든 이제 주축으로 해서 뭔가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인데 그 내용을 네. 한번 좀 보고 괜찮은 것 같다라고 네.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네. 참고로 사실 이제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왔었던 그 네. 이제 화이트하우스 아저씨가 얘기하시기로는 클라리티가 100% 통과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보수적인 그렇죠. 얘기를 해줬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이게 당장 일어날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긴 안목으로 현재는 어쨌든 ETF 돈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런 흔들리는 이제 시장 내에서는 또 그렇고 이제 뭐 앞으로 뭐 흔들리지 않고 안정화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지금 크립토 시장 자체가 아직 이제 제가 말씀드린 페이즈 2 대중화 시대의 그 앞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계속 분산해서 조금씩 이제 뭐 매집하는 형태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투자 회수라는 것도 예전에 이제 코인으로 이제 재미를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몇 달 내에 회수하고 막 기대 수익률이 뭐 세 자리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그런 시장은 이제 기관이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진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데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때보다 얘기했지만 전체 올타임 하이 그 최고점 대비 지금 뭐 거의 바닥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오랜 이제 시간을 거쳐서 그 인프라라는 것은 인프라 전체가 완성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폭발적으로 그렇죠. 등장을 하고 뭐 좀 다른 사례지만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1년 이때
저긴 적자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했는데도 계속 유통망에 투자를 하고 이제 그게 한번 인프라가 굳혀지고 나면은 이제 뒤집어지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더리움도 그런 인프라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전체 10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최소한 7, 8가지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계단형 성장의 이제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시기가 됐던 어떤 측면이든 뭐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매집해가는 형태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부분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그 약간 숨죽이고 있었던 레이어 원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거의 활동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결제를 노리면서 사실 이제 기업들이 또 쓰기 좋은 블록체인으로 포지셔닝을 또 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랑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협업하는 게 보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들어와서 또 MOU도 맺고 했더라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워낙 파트너십 이제 잘 맺는 곳으로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에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좀 기대만큼의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단이 쪼개져서 이드랩스라고 하는 이제 별도 조직이 생기긴 했는데 보시기에 어쨌든 이제 레이어 1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이더리움이 여전히 미래의 가장 압도적인 금융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이게 조금 춘추전국 시대로 가는 기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더리움이 독점 형태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때 네. 얘기 드렸던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제 이더리움과 솔라나라가 이제 리플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가장 탈중앙화돼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알아서 써야 되는 구조인 거고 그 솔라나랑 리플 쪽으로 갈수록 리플은 가장 그냥 다 만들어진 거고 그냥 고민 없이 쓰면 되는 형태의 솔루션에 가까운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클러스터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곳들도 솔라나에서 지금 그 접근을 하고 있는 곳들은 기업들 중에서 아직 어떤 테크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웹3적인 우위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먼저 해보려고 하는 그쪽에 리소스를 더 투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제 솔라나 같은 것과 협업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이유는 솔라나는 팀이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엔터프라이즈 대응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기가 쉽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뭐 리플은 아시다시피 그냥 우리 솔루션이 그대로 쓰면 돼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일본의 그 SBI나 이런 것들도 그냥 솔루션을 그대로 채택해서 나는 의지가 있으면 그냥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더리움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럼 이더리움은 그런 이제 중앙 집중화된 게 안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고도화된 플레이어들은 그냥 원재료만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가장 크게 돌아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뭐 테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테더를 제외한 서클 같은 기업은 뭐를 기반으로 더 가고 있느냐 하면은 당연히 이더리움 기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인베이스의 L2인 베이스 코인베이스가 슈퍼앱으로 진화를 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베이스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는 너무 매우 고도한 거지만 내가 조합을 해서 노력을 들였었어야 되지만 기꺼이 그런 할 의향이 있고 그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더리움 베이스로 알아서 더 활용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아직 규제가 좀 덜 만들어져 있다거나 아직 내가 기관은 큰 기관이지만 내가 그걸 다 조합해서 쓰기에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솔라나 쪽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난 있는 솔루션은 그냥 그대로 쓸게 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리플 이런 해서 좀 구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진화를 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차원에서는 많은 곳들이 이더리움을 채택을 해서 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업비트 같은 데서는 기와체인은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더리움 베이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선두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이더리움 베이스로 이제 거기 이제 팔로업, 세컨드 러너업 쪽에서는 이제 솔라나 같은 곳을 더 많이 채택하는 게 요즘 분위기인 것 같고 그 형태의 이제 과점 경쟁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작년에 뭐 저희가 월가의 어떤 금융 플랫폼이 이더리움 위로 다 올라올 것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또 들었었고, 그게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의 주요 이제 홍보 포인트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시기가 아주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네. 타이밍이다.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김준호 대표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12시 넘겨가지고 너무 죄송하네요. 네. 아닙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